아니, 아침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이 안철수 자질론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자질론. 근데 제목에 보니까 정규제 TV가 폭로 일어났어. 나는 폭로한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그 뒤에 일어났어요. 안 교수는 복지, 일자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사 등에 대해서도 공허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적잖은 전문가가 그의 허구를 고발했다. 대표적인 이가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다. 인터넷 정규제 TV는 안 교수의 거품을 낱낱이 파헤쳤다. 내용이 논리적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조회수가 10만에 육박한다. 안 교수는 책의 반응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정규제 TV를 보는 사람이 늘수록 출마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김진현은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김진현이 지난번에 MBC 100분 토론인가에 왜 낙곰수 있잖아요. 낙곰수 가지고 한번 했잖아요. 그때 안 나가셨어요? 저는 안 나왔습니다. 책 교수는 안 나가셨죠? 아니, 낙곰수를 주제로 하는데 절대로 나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는 안 나간다. 나 정치는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치는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날 텔레비를 보니까 김진희 대신 불려 나와 있더라고. 그 내가 괜히 미안하잖아요. 야, 저 친구죠. 왜냐하면, 그날 뭐 정모 하면서 이상한 애들이 나왔더라고, 저쪽에. 그래서 뭐 낙곰수가 뭐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으므로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진희 의원이 아주 그 참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물론 김진희 의원이 그날 굉장히 잘했어요. 내가 봐도 아주 뭐 참 점잖하게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근데 잘했는데 상대방이 하도 개판으로 달려드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적잖이, 야, 미안하게 됐다. 내가 안 나가는 바람에 괜히 김진이 끌려 나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딱 썼어요. 앞부분에 이제 쭉 김진 스스로가 이제 안철수를 쭉 깠어. 깠는데 대개 이제 깐 내용이 정규제 TV에서 깐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이대로 쓰기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되게 비슷한 포인트로 지적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누가 먼저 했건 간에 되게 비슷하게 지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써놓고 보니까 야, 대부분 정규제 TV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약간 미안스러운 기분이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정규제 TV가 이렇게 신문기자끼리 이런 거 나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 약간 요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난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래퍼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나요? 아, 신곡은 저 김문수 지사 그 출판 기념회 때 제가 제대로 한번 공연을 한번 했지요. 아, 그래? 그거 한번 들을까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 여기 또 오신 분들 중에 이 소개할 분은 뭐 나중에 두 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제가 이 정권계 손복조 사장님은 원래 대우정권 출신이세요. 그래서 내가 늘 부르기는 복조형 이렇게 부르. 나보다 연세가 높아요. 그래서 복조형 이렇게 부르는데, 다 망해가는 대우정권을 오늘날의 대우정권으로 다시 만든 분이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혹시 우리가 얼마씩 냈죠? 예. 우리가 얼마씩 냈어? 2만원씩. 근데 우리 복조 형이 오늘 모처럼 오셨는데 내가 바가지를 씌워야 되는데 요즘 정권에서 장사가 안 돼. 하나씩?
해요? 합시다. 자, 박수 한번. 되게 썰렁하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예, 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 그러면 용감한 녀석들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 용감한 녀석들. 예, 손을 이렇게 손머리 하는 게? 위로. 우!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용기 패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가 누구? 용감한 녀석들. 다시 한번 누구? 용감한 녀석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신곡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 미래경영 컨퍼런스 할 때 한번 보여줬어. 그죠? 이거 한 1년은 기억이 우리가 안 먹어야 나요? 됩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안철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왕 하신 김에. 해보세요. 예. 저는 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제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안철수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그 얘기를 좀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진짜 삼성하고 LG가 동물원이냐? 그러니까 그 안철수의 문제 의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못 크는 이유가 삼성하고 LG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그럴 거면 왜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삼성하고 LG 협력업체가 되려고 다 가서 줄을 서 있냐? 동물원에 갇히려고 그 줄을 서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그 중소기업들 중에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들 중에 좀 큰 데들, 그래서 세계 진출한 데들이 어떤 데들이 있나 하고 좀 뒤져봤더니 보면 대부분 다 그 삼성이나 현대차나 무슨 뭐 이런데 그 협력업체 하던 데들이 다 커가지고 해외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도 납품도 하고 뭐 다 그러더군요. 예를 들어서 뭐 한주금속이라고 하는 그 여성 CEO가 경영하는 거기도 있는데 주문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데 납품을 하다가 토요타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정규재 실장님이 정규재 TV에서도 직접 미국 엘라바마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 그 협력업체 전체 매출 총액이 2조 6천억이라 그랬나요? 그 중에 1조 6천억이 해외 납품이라고 협력업체들의 지금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는 아예 그 협력업체들이 해외 다른 그 기업들의 납품을 하라고 아예 정보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좋은 모양. 예.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실은 무슨 그 핵심 비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협력업체들이 생산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납품 단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한테만 납품하는 것보다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삼성이나 현대, 그러니까 국내 그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다 납품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길도 마련을 해주고 있고. 또 왜? 네. 얘기하실 때 네. 안철수처럼 약간씩 웃으면서 하세요. 네.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안철수가 못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왜 못 클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말 왜 못 클까? 크기 위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큰 업체들, 제조업체로서 중소업체가 이렇게 1,000억대, 2,000억대로 이렇게 커나간 업체들을 보면 대개 대기업의 그 협력업체들인데,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대기업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풀무원이
두부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두부 시장, 그러니까 포장 두부 시장의 40%를 풀무원이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무원이라는 데가 1983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출발을 할 때 종업원 1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영세 기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년 만에 대기업이 된 거예요. 수천억 매출액이 나는 그런 대기업이 됐는데 대기업이 되고 나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가지고 두부야 말이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대기업이 만들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풀무원 보고 사업 철수를 지금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니까 스스로 철수를 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수를 하면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회사를 해산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영세 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사업을 잘해서 대기업이 됐더니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철수하라 그러면 누가 대기업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냥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게 좋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래서 정책들을 쭉 이렇게 다시 돌이켜 봤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게 9조 7천억 원인가가 되고 정부에서 물자 구매를 할 때 조달 물자 구매를 할 때 중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그 자금이 보니까 67조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거기다가 은행들한테 중소기업을만을 위한 그런 자금을 또 특별히 배정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면 뭐 거기에도 특별히 대주고 물론 그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동네 영세상인이 아니고 좀 큰 규모의 중소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네. 이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 서가를 보다가 제 책이 저기 하나 꼽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최후의 전쟁 M&A. 예, 그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제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야, 정말 이 집 괜찮은 집이다. 정말 이 집 괜찮은 집이다. 어디 가서 제 책이 꼽혀 있는 것을 정말 오래간만에 발견한. 저희 집 서가에도 꽂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집 괜찮은 집이네. 이 각본 아닙니다. 이야, 이거 정말 다시 좀 꽂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꽂아주세요. 서가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연히 보다 보면.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는 게 좋은데 중소기업을 하면 그렇게 달콤한 그 정부로부터의 단물이 많은데 뭐 때문에 중소기업을 탈출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하고 대기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안철수 연구소가 삼성 SDS하고 거래를 한 적이 있더군요. 그때 기록을 봤더니 그때 SDS하고 상당히 그 안정적인 SDI 아니? SDS로 SDS? 예, SDS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받았대요. 삼성으로부터. 자, 근데 만약에 정말 삼성이 동물원이었다면 안철수는 계속 거기에 갇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SDS하고 거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독립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럼 안 갇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안철수 CEO는 특별히 훌륭해서 삼성에 안 갇히고 다른 중소기업들의 CEO들은 안철수보다 못해서 그러면 삼성에 갇힌다는 얘기인지 그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갇힐 이유도 없고 대기업들이 특별히 무슨 핵심 기술, 비밀의 기술 정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소기업들을 가둬둘 이유도 없고 오히려 풀어서 해외에다가 납품을 하게 해주는 게 가둬두겠느냐. 오히려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가두어두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이롭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들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동물원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이나 LG나 무슨 이런 대기업들이 동물원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동물원인 것 같다. 중소기업을 그냥 중소기업인 상태로 남아있는 게 훨씬 편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물원은 오히려 정부가 동물원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칼럼의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어느 신문에 썼어요? 그건 경기일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신문인데요. 예, 한국경제신문에 지면을 안 내주셔가지고 농담이고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해서 한 말씀 일단 드렸습니다. 건배를 하시죠. 예. 김정호 교수님 아시죠? 네. 최정규 교수님. 최창규 교수님. 제가 좀 최정규도 있고 최창규도 있어요. 자, 초장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 아, 어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 그러면 저도 뭐 교수니까 마이크 잡았으니까. 원래 교수는 마이크 한번 잡으면 어떻게. 안 돼, 장하게 하세요. 계속하시죠. 예. 이 얘기 제가 계속하기 어려워요. 어딜 가면은 이 선배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 김정호 선배님 같은 분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눈치를 한참 보다가 항상 밥을 저부터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니다. 나는 머리는 희지만 아직 젊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쪽으로 항상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머리가 흰 거를 저는 별로 감추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머리 까맣게 한다고 경쟁력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나이가 드는 것도 자연스럽다. 재정승수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좀 판을 깔고 이제 그렇게 아까 저 안철수 씨는 잘 웃긴다면서요. 잘 웃고 저도 좀 웃어보려고. 웃기진 않는데 웃더라고요. 아, 웃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가 돈 쓰고 중앙은행이 막 저금리가 돈 풀고 그렇게 갖고 경제 살리고 막 그 없는 집 막 지어가 팔리지도 않는 집 막 짓고 그래 갖고 경제 살리기는 쉬워요.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뭐 케인지안 파퓰리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계속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 원론 제일 앞에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 이제 그까지만 공부하면 이제 이게 이제 포퓰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 경제가 나쁘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고 그게 일보다 크면 뭐 일보다 크고 성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상에 일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3달러를 쓰면 3달러만큼 GDP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역시 우리 예. 아 이거 참 제가 이제 못 따라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부에서 돈을 좀 더 쓰면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이 전체 장기로 보면은 그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균형점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학을 대충 공부하면은 계속 정부가 돈 풀면 계속 경제가 좋아진다. 요것만 알지. 정부가 계속 돈 풀다가 이제 나중에 풀다 풀 게 없으면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커져갖고 나라가 거들난다. 요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 임기 중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다들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수건 돌리기 하면서. 이게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통화정책을 저금리로 하면 다들 좋아해요. 집 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건설업자도 좋아하고 은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 막 빌리는 사람 많으니까 막 빌려주고 고리 뜯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왜? 이제 계속 빌리다 보니까 가게가 빚은 자꾸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또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니까 사람들한테 아메리칸 드림. 아, 당신도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에 막 누가 유학 간 딸이 말이지 취직하자마자 막 저택을 산 거예요. 은행에서 10억짜리 집을 11억 대출을 해줘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좋죠, 저금리로. 근데 이제 언젠가는 요게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는 동안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게 이제 우리 참여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집값이 한 거의 2배로 올랐다가 떨어지죠. 그 오를 때는 다들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떨어질 때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혼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지금 또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그 재정 성수가 물론 중요하죠. 당장 일자리하고 중요한데, 그보다는 이제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재정이 얼마나 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사실은 좀 많이 맞추셔야 되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오늘 저 주제가 경제 민주화와 이제 뭐 금융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저는 자, 내려도 괜찮습니다. 방공포 부대에 있었어요. 호크 나이키가 이제 뭐냐니까, 서울에 이제 적기가 뜨면 빵 싸갖고 이제 그 서울 적기 뜬 거를 잡는 이제 그런 부대예요.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안 쏴봤죠. 아이, 그 군대를 또 말씀하시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거기 가서 커피만 끓였어요. 당번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방공포부대들이 예산 때문에 쏴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워낙 비싸요. 이거 한번 쏘면 뭐,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억 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마 10억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 발 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제 한 몇천억짜리가 뜨는데,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비행기가 뜨가 맞추려면, 억짜리 5천 발 쏴갖고 한 대 맞으면, 하나만 맞으면 본전이에요. 경제 논리로. 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요새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인데요. 그래서 군대에 이제 신병이 오면, 저같이 좀 약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가요. 근데 이제, 덩치 좋은 학생이네. 덩치 좋은 신임이 오면요, 덩치 크다는 이유로 괜히 때려요. 왜? 기분 나쁘거든요. 언젠가는 또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좀 겁나고 그래서, 야, 군기 좀 잡아. 그러면서 덩치 크다는 이유로 막 때려요. 근데 뭐, 큰 게 뭐 그런 죄인가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야,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저 공부 잘하는 놈 때문이야. 저놈이 내가 놀 때 계속 공부하고 그래갖고 같이 놀게 만들거나, 아니면 법으로 저놈 자석 밤 10시만 되면 그냥 공부 못하도록 불을 꺼버리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그래 발목을 잡아놓고 그러면 나하고 좀 비슷해지겠지. 이제 요렇게. 몇 쪽이었어요? 저는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저는 뭐 하도 조용하게 지내니까 뭐 그렇게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뭐 모험생들이 여기 오면 다 모험. 저는 아까 내가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돈 내고 와서 여기 온다는 거에서 쇼크를 받았어요. 원래 맥주 마실 때 잘 돈 내고 뭐. 예. 그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게 뭐, 가치가,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정말 아는구나.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갖고, 돈 내고, 그것도 와갖고, 듣는 게, 참, 나라의 장래가 많이 밝아졌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 진짜 마이크. 최근에, 교수한테는 마이크를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핀란드 아시죠? 핀란드. 잘 들었죠? 수한테 마이크. 핀란드 아시죠? 핀란드. 핀란드에 노키아라고 있어요. 그 노키아가 핀란드 GDP의 4%, GDP의 4%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5분의 1까지 냈어요. 엄청난 그런 좋은 회사고, 노키아 핸드폰 좋았죠. 근데 이 글로벌 경쟁에서 삼성한테 밀린 겁니다. 그래갖고 노키아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거의 이제 주식 가치가 거의 제로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자리 엄청나게 이제 줄지요.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다 이제, 그리고 공장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핀란드에 있는 공장을 전부 해외로 다 옮기고 일자리가 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핀란드는 다행히도 다른 어떤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쪽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 대기업에, 건전한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의 상징이죠.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노키아 꼴이 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치스럽게 경제력 집중이 어쩌고저쩌고 할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김연아 양 참 이쁘고 기특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논문 써갖고 전 세계 1등 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 1등.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기 할 일 다 하고 제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훌륭한 기업인들. 그러니까 교수는 말이죠.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썼느냐. 이게 1차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고, 기업인은요, 그 사람이 훌륭한 기업인이다, 아닌 기업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기업인이다, 나쁜 기업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제가요, 교수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딱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차라리 그냥 훌륭한 기업인이 됐으면 일자리나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기업인들, 사장님 계시잖아요? 조금 맥주 좀. 예. 자, 박수. 그러니까 재정 등수가 얼마냐고요. 한 0.7쯤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승수 문제는 0.7.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 구제금융이 과연 그리스를 살릴 것인가를 토론할 때에도 재정승수가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소위 이제 경제학자들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라고 결정할 때 말하자면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국가마다 계산하는 방법, 국가마다 다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 살린다, 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케인지안 포퓰리즘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냐 하는 두 가지 논쟁이죠. 근데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겸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말하자면 감세와 재정 지출의 축소를 같이 하면 국가 부채는 중립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반면에 세금도 많이 늘리자, 또는 재정 지출을 늘리지만 세금은 늘리지 않는다.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조합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실정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면, 그래서 맨큐의 감세 또는 맨큐 그냥 쳐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오케이. 조세소득 시민이 몇 프로고 시장소득 시민이 몇 프로냐. 말하자면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누가 월급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심플한 질문이에요.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그 공무원들 월급은 누가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웃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소위 우리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할 때 사회적 일자리나 정부 일자리를 늘리면 그게 진짜 일자리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근데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모든 국민을 다 공무원으로 만들었을 때 월급은 누가 주느냐? 누군가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지 뭐.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딜레마에 봉착한 게, 그리스는 이미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경제 맞추는 긴축의 방법으로 그리스를 살린 묘안이 이미 없어진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적 해법이다 그런 긴축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이미 너무 커져가지고 긴축하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도 도저히 숫자적으로는 국가부채를 말하자면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말하자면 이미 부도가 나버린 경제로 파산성과 나버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는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어떻게든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과연 재정 성수가 얼마나 되고 감세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논쟁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아주 유사한 경제구조를 찾아서 조사를 해본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재정 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감세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주장들이 많죠. 근데 그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들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내가 보기로는 별로 있어요? 아니요, 뭐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조세, 그러니까 감세하고 재정 지출이 기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감세를 하면 기업이든 시민이든 자기가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정부는 쓸데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어차피 그게 공짜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서 받기는 하지만, 정부가 10,000원을 썼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3,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7,000원은 그냥 허공에다 갖다 돈을 버리는 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봐서 뭐 재정 승수가 얼마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길게 보면 정부가 쓰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50% 이상은 가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재정 승수가 저는 0.5 이하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 중에 가장 헛되이 지출한 것이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태양광하고 풍력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는데, 이 빌어먹을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게 나오는 바람에 가스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태양광하고 풍력, 소위 신재생 에너지가 적어도 앞으로 20, 30년 동안에는 절대로 가스의 생산성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헛돈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부랴부랴 지금 헛돈 썼다, 소위 녹색 도그마 때문에 여러 가지 헛돈을 썼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삼성동물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라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예. 아시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들어본 것 같아요. 시키신 거죠, 저한테? 제가 편집국 부국장을 하는데 기자한테 보고가 올라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거래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끊을 리가 없거든. 왜?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부품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해본 결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삼성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부도낸 다음에 인수하려고 하는 거다. 정말 더러운 자식들일지도 모른다. 하고 기자를 붙여서 조사를 했어요. 취재를 쫙 들어갔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생산 말하자면 캐파 쫙 늘려놓고 네. 하루아침에 끊어버려서 부도낸 다음에 인수하거나 완전 저가로 덤핑 친다, 대기업들이. 근데 그거는 국제적인 기업들의 고전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엮어 넣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건 맞는데 우리의 개수는 완전히 틀렸어요. 어떻게 짐작하시겠어요? 글쎄요, 주성에서 끊었나요? 아니, 삼성에서 끊었어요. 삼성에서 끊었습니까? 뭐 짐작이 안 되네요. 삼성에서 끊었는데 어디 앉아 입구에 그렇게 다들 서 계시면 어디 의자 좀 여기 오시죠, 이 앞으로. 그 안철수 보니까 이 옆에 와서 다 앉아있고 그러는데 이리로 좀 오세요. 네.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네? 자, 안으로 이쪽으로 와서 좀 당겨 앉으세요. 우리도 안철수처럼 해봅시다, 좀. 아주 등발이 좋아. 이리 오세요, 이 앞으로. 이쪽이 좀 한 덩치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놀랄만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칼럼으로 쓸 건데, 삼성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것은 맞았어요. 그 왜 중단시켰냐?
취재를 해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삼성전자에 납품받는 임원들에게 향응을 준 거예요. 그게 삼성 줬나요? 술도 사고 아마 약간의 언더 더 테이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거의 삼성 감사실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감사실에서 들어가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규칙에 따라서 그 삼성 감사실에 규칙이 있어요. 얼마짜리는 얼마, 얼마짜리는 얼마, 뭐 뇌물이나 뭐 부패의 종류에 따라서 뭐 거래를 어떻게 차단하고 규율이 쫙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한 겁니다. 깜짝 놀라. 근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장비가 납품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규칙대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한 겁니다. 야, 삼성전자가 드디어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아먹겠다.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결과가 취재가 된 거예요. 근데, 야,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든 뇌물 잘못 쓴 바람에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에 엄청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다가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예요. 그게 6개월 중단인가 뭐 그랬어요. 그 기간만 이제 그 다음 납품할 수 있고 6개월인가 중단이 됐는데 복정형 혹시 그때 사건 기억하세요? 몇 달 중단?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했느냐? 죽을 각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회사가 몇 배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 삼성, 그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회사는 주성 엔지니어링 물건을 다 써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이 거래하다가 뇌물 잘못 써서 강력한 응징을 받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악을 먹고 깨끗한 회사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굉장하잖아요. 네. 아마도 이 케이스를 얘기해 주면 많은 한국인들이 삼성의 그 처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도 아마, 야, 주성 엔지니어링도 대단한 회사고, 삼성도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걸 막 규칙대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라인은 뒤집어진 거예요. 야, 어떡하냐 말이야. 당장 납품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든 두 기업 다 더 커졌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진짜 관계일 수도 있다.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어차피 경제민주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방금. 길어지면 밥수 한번 주세요.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규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 서로 대등한 경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있어갖고 삼성하고 못하겠다, 우리 다른 나라하고 가겠다라든지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그거 이제 그거는 좀 부패라는 경우인데, 그 부패에 대해서는 또 저도 지금 할 말이 좀 많은데, 그거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치 민주화가 결국은 과거 영국의 그 왕권 정부로부터 이 국민들이 자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 계속 나오니까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저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도 상당히 좀 이제는 좀 대등한 관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지만 정부와 기업도 좀 민주화돼야 된다. 그 관계가.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부패 이제 저는 술자석에서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부패를 없애는 방법 딱 나는 알고 있다. 부패 돈을 준 사람이 공무원이든 관료든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라고만 얘기만 하면 준 사람은 면책을 시켜주면 받은 사람만 벌하면 부패는 그 날짜로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은 절대로 안 만들죠.
예.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라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면책을 그대로 한다. 그 대신 받은 사람은 벌한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부패는 그 날짜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법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그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대등해질 때 부패가 또 이 기업과 정부 간의 부패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부패 그러면 당장 기업을 욕하는데 사실 아까 좀 그 사례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장 그래도 깨끗한 데가 저는 아마 대기업이 아닐까. 대기업의 그 감사는 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나 중소기업이 과연 그만큼 깨끗한 어떤 윤리 혹은 법률적인 그런 코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마 대기업만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나도로보 이런 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민나도로보 모르세요? 네. 모르는 거는 좀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마시죠. 자, 우리 최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민나도로보데스는 일본 말인데요. 모조리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모조리 도둑놈. 예, 모조리 도둑놈. 뭐 하면 안 되네. 네, 이제 도둑 가수도 초대. 그래요? 어디요? 계세요? 그러면 저 지금 한국 듣고. 예, 그러죠. 한국 듣고 하죠. 네.